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관 전기 일부를 끄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단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재탕 3탕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들이 4층을 배회하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이후 지하 1층이 깜깜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하로 내려간 계엄군이 새벽 1시 6분쯤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려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5분 정도 지나서였고 단전 조치는 5분 48초간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6일 헌재에서 김 전 단장은 12월 4일 0시 50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단전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전기를 끊으려던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의 임의 지시였을 뿐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단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인 전 장관이나 대통령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 부대가 부여받은 국회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707 부대가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건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두 차례 열립니다. 특히 목요일이죠.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냈는데요. 헌재가 받아들일지 고심 중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화요일인 18일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요일인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이고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에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했는데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거로 풀이됩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조태용 원장 말씀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불편하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 헌재에서 저렇게 생으로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조 청장의 경우 앞서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조 청장 측은 아직 고심 중이라며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변수입니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을 냈고 아직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뵙겠다며 당대표 사퇴 2달 만에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주요 인사들은 이미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침묵을 이어온 한동훈 전 대표가 7줄짜리 SNS 글로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사퇴 딱 2달 만에 올린 글에는 그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는 근황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는 인사가 담겼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YTN에 책엔 그간의 진솔한 소회와 성찰, 정치 비전이 담길 거라며 어떤 방식으로 책을 선보일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지도부는 당원이면 누구나 정치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추진에 책임이 있는 한 전 대표가 벌써 나와도 되겠느냐는 불편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버리려고 합니까?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말 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을 찾아 회의를 주재한 것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거란 해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말 내내 추경이나 정년 연장, 한미 외교를 주제로 입장을 내며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정계 입문을 주도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며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 거론되는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다른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더 과감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상속세 개정안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같은 정치권의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말로만 기업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한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명태균 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에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공제액 한도를 18억 원으로 늘리는 민주당 안은 수도권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지만, 최고 세율 인하를 고집한 국민의힘 안은 수천억 원대 자산 감안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데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는 여당 반발에도 다음 주라도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낡은 법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또 다른 우클릭 행보로 해석되는데, 여당도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세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계층 간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고세율 완화는 기업과 중산층의 과도한 규제를 푸는 합리적 세제 개편이라는 겁니다. 공제 확대는 여당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논의를 피하다 부결시켜버렸다면서 오히려 발목 잡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선 반도체 산업 근로자 52시간제 예외, 민생지원금 철회에 이어 또 말을 바꾸느냐며 실용주의가 아닌 실언주의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야당은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씨의 황금폰과 노상훈 수첩, 김건희 여사가 모두 연관돼 있다며 특검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여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망상소설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첫 논의를 앞두고 상속세법과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국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곧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싸움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도 시작됩니다. 이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고위급과 만난다고 폭스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를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협상장에 함께 들어갈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 question of whether Putin would come to the table. He has now done so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and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talks in the coming weeks at President Trump's direction.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평화에 관심을 보였다며 종전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몇 주 안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선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며 진짜 협상에 도달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서 빠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푸틴은 지금도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We see how he's preparing to train 150,000 people, mostly on the territory of Belarus. 유럽연합도 트럼프의 속도전에 패싱당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유럽 주요 정상들과 긴급 회동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미러 간 협상에서 이르면 이달 말이 될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인력까지 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동물보건연구소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의 직원 25%가 공무원 대규모 감축 대상에 포함돼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정부와 산업계가 긴장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 관세 대응을 위해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처관부가 오늘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지난해 말 대출 연체율을 발표합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2%로 한 달 전에 비하면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2월 청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청약 규모는 10년물이 800억 원, 20년물이 200억 원가량이고요. 1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약 37% 수익, 20년물은 세전 약 90%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 5년물 국채가 새로 발행되고요. 1인당 매입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신형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배우 김세론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4시 54분쯤입니다. 신고는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이듬해 4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음주 사고 전 김 씨가 출연했던 넷플릭스 사냥개들에서는 김 씨 분량이 대거 편집됐습니다. 애초 지난해 5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그제 발생한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소방과 경찰, 과학수사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제 낮 1시 반쯤 서울 행당동에 있는 무학여자고등학교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4층짜리 학생식당 건물과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가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2차례 진행됩니다. 계엄 수사부터 탄핵 심판 상황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계엄 당시에 국회 진입, 국회의원 체포조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 관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밝힌 내용,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일부 단전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 실제로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어제 이제 국조특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계엄 당일을 이제 기억을 해보면 예. 이 군인 몇 명 정도가 그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영상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갔던 인원들이 이 소화기에 이제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이 군인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1시 6분경에 이 단전함을 열어서 이 단전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지하 1층 부분이 5분 48초 정도 이제 암흑에 쌓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전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1시 6분경에 이 부분 이제 단전 조치를 했는데 예. 이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은 1시 1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럼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단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단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이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단전 단수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단전 관련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이 김현태 특임 단장한테 이야기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전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이 CCTV를 통해서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개인의 지시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 더 상부로부터의 지시였던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심판이 어찌됐건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밝혀진 이 단전, 이것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전 다수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 단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 1분에 해제 의결은 됐었던 상황인데 예. 1시 6분에 지하 1층에 대한 단전을 한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이면 몰라도.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또 왜 지하 1층에 대해서만 단전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국회 측에서는 이 단전 단수라든지 이런 국회의 어떠한 이런 강압적인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국회 기능 마비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관련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사실관계를 단절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작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이 공소장에는 국회 단전이 실제 시행됐다라는 내용이 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예, 아마 이 공소장 작성 당시에 이 지하 1층 단전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발견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이 검찰에서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서 추가로 이 부분 공소장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증거로 제출을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 인정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형사사건에서도 이 부분 단전에 대해서도 어떠한 뭐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든지 내란의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본인의 뭐 지시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드러나온 사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 있을 때마다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추가로 잡혔는데 화요일보다는 목요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올 텐데 어떤 진술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0차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20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받아들였던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청을 할 당시부터 이 국무회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개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 국회에서 이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 행정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5가지 사유 중에 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을 좀 해서라도 재판정에 나와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거든요. 어떤 증언을 좀 듣고 싶은 걸까요? 예, 지금 이 당일에 이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국회에 출동을 했던 경찰과 군인이 국회의 해제 의결이라든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한 것이냐가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체포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이 성립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 경찰이 이 관련 사실관계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냐면 일단은 국회의 담에 경찰들이 출동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갔던 목적이 국회의원들까지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그런 목적이었느냐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는 그런 목적이었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경찰 인원들이 지원이 됐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인원이 이제 지원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출석을 지금 현재 2차례 이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혈액암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만약 이번 3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의 그 방법이 있습니까? 뭐 강제 구인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까? 이 증인 신문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과태료라든지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움이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인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상의 지금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현실적으로 이 출석 자체가 좀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 기일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출석을 하게 되면은 국회 체포조라든지 경찰의 출동 목적 같은 것들도 많은 논란이라기보다는 논쟁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석에 유일하게 2차례 나오는 한 분이 있어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번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어떤 공방이 이어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2가지입니다. 네. 그중에 이 한 가지가 국회 해제 의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나머지 한 가지가 체포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통화 내용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방첩사에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이 체포를 할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는 이 명단을 본인이 받아 적다가 한번 꾸겼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서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조태훈 국정원장이 최근 증인신문 기일에서 이 부분 메모에 관해서 그 보좌관이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 내부 확인 결과 이 메모가 4가지 버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에 작성된 메모가 하나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보좌관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이 그 포스트잇을 받아서 적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날 이 홍장원 차장이 다시 와서 그 명단을 이제 보여주지 않고 다시 한번 좀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작성했던 이 3번째 메모가 있고 지금 현재 이 헌재 제출된 메모는 그 명단 그 메모에 이제 가필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동그라미라든지 가필이 된 부분이 있는 그런 이제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가필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신문기일에서는 이제 주된 쟁점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가필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고 이 명단 자체가 실제로 여인영 방책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들은 것인지 그리고 여인영 방책사령관이 이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체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단 동선을 파악해야 된다는 취지만을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 측은 이제 본인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면 CCTV를 다 공개하자, 초단위로 알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재판정에서 CCTV가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CCTV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홍장원 차장이 지금 메모와 관련해서 뭐 통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의 행적에 관해서 본인이 이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이 국정원장의 공간 앞에 있는 공터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이제 한 손으로 굉장히 좀 급하게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서를 다시 보좌관에게 요청을 했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진술 당시, 이 증인신문 당시에 답변을 했던 내용은 CCTV를 국정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 시간에 이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간은 공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홍장원 1차장이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CCTV 동선과 실제 진술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은 그렇다면 전체 본인의 동선에 대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 측에서는 지금 헌재가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CCTV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 일단 그 헌재에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정원이 제공을 하고 이 영상의 그 영상의 재생 자체가 언제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차 변론 기일 이날은 다른 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당시 20일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라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20일이 지금 10차 변론기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현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10시에는 이 윤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기일인 이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예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도 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네. 당일에 가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날, 전전날까지도 법리적인 주장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일단은 헌재 측에 이 변론기를 다시 한번 연기해달라는 이 요청을 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분의 헌재 사건을 같이 준비하게 하는 이것 자체가 이 피고인이라든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헌재에서 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측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속 취소 신청을 또 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신문기일에서 어떤 주장이 이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 이 검찰이 그 석방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일단은 법원에서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 구속 기일의 그 계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 취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른 뭐 구속 취소 관련 이런 사유들을 봐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단 이 계산에 관한 부분이고 그 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일단 추가적인 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론 기일, 추가된 변론 기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두 차례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생겼고 그렇다면 최종 변론 기일이 한 번 더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기일 지정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증인 신문이 언제 종료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증거에 대해서 뭐 다른 검증이나 감정에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변론 기일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현출됐던 뭐 증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각 당사자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종 변론 기일은 한 차례 반드시 이제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최종 변론 기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증거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증거 조사에는 증인 신문이라든지 감정,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증거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변론 기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각 재판관들이 이 평의를 거쳐서 이 각자의 판단을 이제 의견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수 의견을 일단 먼저 기재하고 소수 의견을 이 후단에 기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떠한 선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은 조금 더 이 기일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9차, 10차까지는 일정이 정해진 상태고요. 그 이후로 또 추가 변론길이 잡히는지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비선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령이 있거든요. 수첩이 있거든요. 이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첩 내용에 보니까 주요 정치권 인사 명단이 포함되고 수거, 폭파, 사살 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증거 능력이 있을 것이냐를 법적으로는 가장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준석 그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좀 정치계라든지 뭐 여러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이제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수거 대상이라든지 뭐 500여 명이다 뭐 그리고 어떻게 사살한다 이런 단어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것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그런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수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수첩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 증거 능력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이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상의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 뭐 313조라든지 315조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수첩 자체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공소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수첩입니다. 이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수첩의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공소장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수첩의 단어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지금 이 필적을 감정을 했습니다. 수첩에 이제 필적을 감정했는데 이 감정 불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의 필적인지를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작성자가 있다고 한다면 작성자 본인이 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진술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 수첩 자체를 실제로 뭐 형사 사건이든 탄핵 사건에서 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노상원 씨가 직접 내가 썼어 이렇게 진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은 이게 형사소송법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메모라든지 수첩 같은 것이 이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해서 어떠한 뭐 업무상 작성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315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313조에 의해서 진술서나 뭐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기재 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것을 인정하는 요건이 다르고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313조의 경우에 작성자의 작성, 보관 경위 그런 부분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재 내용이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분명한 그런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증명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수첩의 현출 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정 좀 외부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지난 15일에 광주에서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뭐 반대 집회도 곳곳에서 열리기도 했지만요. 이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에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6일에 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한 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의 그 헐벗은 모습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차례 상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법은 이 성폭력 처벌법 14조의 1을 보면 이 허위 영상 등의 반포, 편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딥페이크 영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인격 모독성의 범죄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영상인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성적인 목적 아니면 뭐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했을 때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이 규정이 적용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상의 내용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관련 이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날씨 다시 추워졌더라고요. 나올 때 보니까 꽤 쌀쌀하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또다시 북서쪽에서 한기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날이 반짝 풀리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은 다시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강풍도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 강해지는 찬바람에 체감 추위가 심할 뿐 아니라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다시 따뜻한 겨울 외투 꺼내 입으셔야겠고요.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밤사이 밀려내려온 찬 공기에 초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대관령 영하 7.7도, 서울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 3도, 광주 5도, 대구 7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지금도 남부 해안가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이 우수가 지나면 오히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남은 한 주 동안 하늘은 맑겠지만 막바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한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니까요.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이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4층짜리 건물이 시커먼 재로 뒤덮였습니다. 창문이 깨져 안쪽이 들여다보이고 1층 주차장에는 녹아내린 차량이 방치돼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건물과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불이 난 급식실 건물인데요. 외벽에 불에 타 새까맣게 그을렸고 철골도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화재 발생 다음 날 서울시 교육청은 무학여고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학사 일정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개학 이후 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이 학교 급식보다는 운반 급식을 해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다. 교육청은 외벽은 많이 탔지만 불연성 소재로 돼 있어 건물 안쪽 피해가 크진 않다며 서울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건물 안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와 함께 노후화된 학교 건물 자체를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장 감식이 끝나는 대로 건물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뒤 복구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 폭탄, 정부와 경제계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제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당국 실무자들이 오늘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 역시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세 방어 설득에 나섭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우리 경제의 대들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를 예고하자 물밑 접촉만 이어가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만약 상호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통상당국 실무단이 먼저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닷새 동안 미국 상무부 등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장관급 회담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주축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CEO 20여 명이 직접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찾아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해 준비한 카드는 현지 투자와 산업 협력 방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생산시설 현지화, 반도체 공급망 등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액션 플랜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규모를 다시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초까지는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민관할 것 없는 국가 단위 총력 대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 안보 라인 소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 지원도 지속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합동 수출 전략회의에서 미국 관세 부과의 여파를 점검하고 피해기업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2월 17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